다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20대들은 특히 이번에 좌절감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20대는 2017년 탄핵 이후로 자신들이 주류로 밀었던 사람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문재인. 그리고 2018년에 민주당 지방선거 민주당이 2020년에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더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20대.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까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좌절을 겪었습니다. 홍준표를 밀었는데 이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하나가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다. 근데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니 탄핵이 아니라 사면에 대해서 20대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생각해보겠다. 이 생각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하겠다. 네, 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라고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는데 그쪽은 생각이 어때요? 그럼 뭐 자기 말 잘하는 거 자랑하는겨? 이런 반응이었어요. 정확히.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아마 윤석열 캠프의 반응은 뭐하러?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일단 그 대체 그러면 이번에 그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윤석열 후보니까 여기 한정 지어서 그 이런 2030 세대로부터 얻는 호감도 비호감도 이런 거는 김준일 대표한테 좀 물어볼까요? 예. SBS가 그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고 11월 6일 7일에 조사를 했고요. 만 네. 2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감도 비호감도가 사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눈에 띄는 거는 예전에 갤럽 지난달에 갤럽 조사에서는 갤럽 비호감도 호감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이재명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비호감도만 중심으로 얘기해요. 이재명 60.4. 근데 윤석열 54.6으로 그때는 갤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한 6, 7%포인트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이거는 확실히 컨벤션 효과의 이득을 봤다라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유독 높은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심상정 64.9, 김동연 64.5, 안철수 71.4. 이게 갤럽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제일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열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혈 지지층 빼놓고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비호감이라고. 다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정치 혐오가 지금 매우 커졌음을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지지남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양쪽 다 비호감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모두 지금 보면 이재명,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비호감이고 특히 청년들은 지긋지긋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시간을 돌려보면 이런 젊은 세대들로부터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연령별 비호감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20대 18에서 29세인데 20대로 보면은 이재명 71.7, 윤석열 72.8. 와, 용호 상박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진짜 민망하다. 예. 아, 진짜. 근데 60대는 이재명 69, 윤석열 29. 와, 60대 이상이 얼마나 지금 열렬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40대는 이재명 43.2, 윤석열 68.5. 이게 지금 비호감도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많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40대가 확실히 지지세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정도는 나온다. 윤석열 후보는 뭐 높고요. 68%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20대의 어떤 정치 혐오가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어느 세대가 더 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 세대가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희망과 의욕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네.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 혐오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봐요. 지난번 19대 대선 때 그 투표 결과를 보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총수는 18대 대선보다 적었거든요. 네. 어차피 승부가 갈려있는 대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보수층에서 많이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대신에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투표율이 70%대 후반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극혐이라는 얘기잖아요. 72% 전후의 비호감도.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좀 갈리긴 합니다만
20대, 30대 표심이라는 게 이 부평초 같은 거라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20대는 일단은 어느 쪽에 표를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50% 후반대가 나는 아직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 30대에서는 60% 이상이 나도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으니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쯤 120여일 남아있거든요.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둘 중에서만 골라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몇 가지 객관식이니까 인생은. 네. 몇 가지 데이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JTBC가 어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 7일에 전국 18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되게 네. 재밌는 조사가 나왔어요. 뭔가요? 뭐냐면은 홍준표 지지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겠다 38.1 그리고 이재명 찍겠다 30.5 없거나 모르겠다 17.8 이게 JTBC가 예전에 이낙연 지지층을 상대로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재명 찍겠다가 절반이었어요. 어허. 근데 지금은 윤석열 홍준표 지지자한테 윤석열 찍겠다가 38.1이라니까 홍준표 지지자들의 이탈이 더 많다 지금. 오히려 원팀의 문제는 지금 약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약간 더 걱정해야 된다. 이게 컨벤션 효과가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거의 최고거든요. 지금 요소수 문제 있고 막 그러면서 정부에 맞아. 대한 불만이 막 폭발해서 지금 뭐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도 엄청 안 좋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은 이 20대 30대 문제가 조금 불거질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건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20대 남자가 10월 26일에 조사하고 11월 8일에 이제 조사하라고 요거 두 개를 좀 말씀드려. 오마이뉴스는 이거 다 읽어드려야 되죠. 예.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7일에서 8일 이틀간에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남성이 10월 26일에는 이재명 22.7, 윤석열 25.7. 요건 지지도예요, 지지도. 네네네. 예.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 발표한 거는 어제 발표한 거는 이재명 20.5, 20.5. 윤석열 52.1. 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더 더블이 더 이상 뛰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 나죠. 왜냐하면은 많이 ARS는 내가 누구를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이 지루한 거를 다 들으면서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라는 정치 고관여층이고 일반적으로 조금 애매하면 그냥 다 끊어버리거든요. 20대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조금 더 많이 간 거는 맞는데 이재명 이 컨벤션 효과 이후로.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예. 그래요. 지금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 호감도 비호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설명을 듣고 이분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대원 한 분이 호감도 비호감도 김준일 비호감도 100%. 라고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갑자기 이분이 우리 이제 이름 얘기가 홍도현 씨란 대원분인데 도현 씨가 잘 모르는 게 있나 본데 이분은 악플도 감사히 받는 분이에요. 악플도 맛있게 드시는 분이에요. 네. 아주. 자, 우리 이거 뭐 하나 이제 오디오를 직접 들어볼 게 있는데 윤석열 후보 이제 지금 뭐 누가 뭐 비호감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제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를 구성해야죠. 경선 캠프가 아닌 당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또 했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연세도 많은데 다시 또 등판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신동아 유튜브에 김 전 위원장이 직접 출연해서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서 이겼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 또 한 11% 가까이 차이를 가지고 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본선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선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가야 할 거냐 하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 가르쳐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슨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거 정권의 경험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봤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문학도인가요? 표현이 별의 순간이 온다. 이번엔 자리 사냥꾼. 아주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뭐 씁니다. 파리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직설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일단 이제 약간 지금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 캠프하고 그 내부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약간 이게 뭐냐면은 이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전당대회 직후에 여론조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윤석열. 그래서 김종인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김종인을 모실 수 있으면 좋은데 소위 말해서 정권을 주면서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기류들이 살짝 있어요. 그거는 캠프 내에서 윤 캠프 내에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모셔와야 된다라는 쪽이니까 어저께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권 줘야 된다. 정권을 줬을 때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다 완전 다 자리 내려놓고 다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기존의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 근데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을 지금 비서실장으로 지금 네.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총괄 상황실장이었나 뭐 그랬을 거 정확하게 제 명칭이 안 비서실장 나는데 자리죠. 예, 예. 그 전에 캠프에서 가장 높은 그 전에 자리에 있어. 있었죠. 그 전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김종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일단은 그런 신호로도 오는데 그런데 일단은 비서실장으로 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이 사람들의 중용화의 생각도 있다. 이게 투 시그널로 지금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위 말해서 간을 보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그런 게 있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홍준표 후보는 뭐 들어올 마음도 없다지만 어쨌든 이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에 거의 뭐 대모 그렇죠. 박는 거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단일화 문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이제 뭐 난항이 예상되는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 발언.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에도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보면 지난번에 한번 사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에도 이제 이정현 전 의원을 통해서 네. 이제 통화를 할 때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도 본인이 대선 캠페인 와중에 본인이 할 말만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대통령 이제 당선 직후였나 하여튼 직전이었나 힘이 제일 셀 그랬는데 때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할 때죠. 그리고 구상찬, 이정현 의원들이 옆에서 호기롭게 이제 경호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어르신들은 이제 말씀을 크게 하시고 거의 스피커폰 수준으로 소리를 틀어놓고 통화를 하니까 주변에 있으면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이든 일단 그립을 본인이 잡아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캐릭터가 안 맞죠. 윤석열 후보도 대장, 형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그 후보가 된 다음에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이분은 캠프의 사이즈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가 뜻하는 대로 스케치를 다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가 와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하는 건 약간의 섭섭함과 약간의 기다림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돼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선수다 보니까 거의 베테랑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시장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하기로는 나 없으면은 사기꾼들한테 당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뭐 그럭저럭 우여곡절 끝에 비포장조로 잘 왔거든요. 네. 자, 우리 비호감 100% 김준일 대표의 선곡에 여러분 기다리고 선곡만큼 호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예. 평균 해가지고 50% 가거든요. 예,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렇고 그런 사이. 어떤 이유죠? 예, 지금 2030과 국민의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좀 대면대면해지는 사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비호감. 노래 듣고요. 시사특보에 들어옵니다. 다른 얘기 해볼게요. 요건 좀 그 전인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직접 그 적폐 수사를 하고 말하자면 그때 장수였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현 대선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대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 어떻게 성대모사로는 좀 힘들까요? 그 되게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잘해. 잘해. 아, 주현 씨 아닌가요 혹시? 아 그게 도리도리를 깜빡했어요. 그분도 네. 주현 씨 성대모사하고 그래요. 네? 되게 돌아갈 때가 그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지금 한 표가 아쉬우니까요. 지금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아까 전체 투표한 인구의 수가 종전 대선보다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그때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홍준표 후보였다는 거 아마 기억하신 분들 많지 않을 텐데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결 보시면 그때 그런 선거가 있었지 아마 다시 되새겨 보실 만해요. 저도 얼핏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가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52대 48의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안철수라는 세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 보수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입당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 당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확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 재밌는 게 제3지대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들이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중에 후보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볼 때 요 제3지대에 있는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더라고요. 네. 총량으로 보면. 그러면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앞서서 이거 김 대표님께서 해주신 그 설문조사 이 세대별로 좀 나눠서 봤을 네. 때 60대 이상이 비호감도가 이재명은 거의 70% 69%인데 윤석열은 29%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뭐 20, 30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대 인구가 우리나라가 2018년 주민 등록 기준으로 682만 명, 30대가 727만 명이에요. 둘이 합치면 1,400만. 물론 전체 다 투표를 하진 않겠지만 반만 투표를 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20, 30대 그 흔들리는 마음도 잡으면서 보수층 집토끼도 단속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후보의 과제인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를 좋아서 거기 들어갔다가도 윤석열 후보가 되게 좋진 않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가 먼저지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의 거품이 빠지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마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출렁거리면 네. 본인의 룸이 넓어지거든요. 이대로 쭉 잘하고 있으면 이제 권성동 의원 이런 비서실장 같은 아니면 이상일 전 의원 지금 공보실장이죠. 어제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후보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가 굉장히 늘었다. 내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참 이 세상사라는 게 돌고 돌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보면은 검찰 용어로 치자면은 집어넣은 그런 장수인 셈인데 이분이 또 이제는 집에 가실 때가 됐다고 또 이런 용어를 아이러니죠. 이런 사면을 얘기한 윤석열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비교적 근래 거가 있는데 그 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조사를 해가지고 5일날 발표한 거예요.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 18세 이상. 이상으로. 그러면 찬성이 44%, 반대가 48%. 팽팽합니다. 근데 이게 한 몇 달 전에 조사를 한 거에 비교하면은 찬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렇게 예. 팽팽하지 않았어요. 반대가 더 많았어요. 이제는 거의 반반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말씀하셨듯이 보수층은 결집을 하고 중도층에서 딱히 많이 잃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크게 변수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진보 진영에서는 크지만은 뭐 중도나 보수층에서는 이제 많이 좀 사그라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김준일 대표님 쉽게 얘기하면 시간의 힘인가요? 시간의 힘이죠. 예,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뭐 권력자가 더 미운 거지 그 사람들은 이미 감옥 갔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20대들은 특히 이번에 좌절감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20대는 2017년 탄핵 이후로
자신들이 주류로 밀었던 사람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문재인 그리고 2018년에 민주당 지방선거 민주당이 2020년에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더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20대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까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좌절을 겪었습니다. 홍준표를 밀었는데 이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하나가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다. 근데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니 탄핵이 아니라 사면에 대해서 20대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힘에 의해 전체적인 판도에서 사면이라는 이슈가 가지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다는 게 김준일 대표의 또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노래로 들을게요. 이재명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한테 이 노랫말처럼 얘기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보자. 1대1로 정책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케이 한번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했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그건 네 생각이야. 자 이재명 후보의 그것도 한 번 일회성도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정책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나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정책 토론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생각해보겠다. 이 생각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하겠다. 네, 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라고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는데 그쪽은 생각이 어때요? 그럼 뭐 자기 말 잘하는 거 자랑하는겨? 이런 반응이었어요. 정확히.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아마 윤석열 캠프의 반응은 뭐하러? 네, 그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이걸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고, 오늘도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하루 동안 일정을 쉰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 아내분께서 사고 네네. 나온 모양이에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뭘 해도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까지 이런저런 정책을 툭툭 던져봤는데,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오늘 당론으로 그거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준다고 해도 그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더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고민스러운 가운데 좀 다른 데를 봤으면 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이슈라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뭐 그다지 비중 있게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저께 했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그동안 말실수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 수많은 토론 그리고 뭐 생방송을 통한 토론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없는데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느냐 했더니 우리 후보 학습 능력 상당합니다. 그래서 후보에 대한 뭐 충성도가 있겠지만 학습 능력이 꽤 괜찮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습 능력. 뭐 자신 있다. 되받아칠 정도로 맷집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시는 굉장히 힘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는 구수를 하셨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 4살이 많은데 사법연수원 기수는 5기수 후배입니다. 그래요. 자, 김준일 대표님, 이 정책 토론 제안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책 토론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부패한 후보는 뭐 부패는 누군지 명확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지칭을 한 거겠죠. 그렇죠. 예. 부패한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겸상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겸상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은 감옥 갈 사람이다. 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프레임을 들고 가기 때문에 할 리도 없고, 딱히 해서 뭐 학습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딱히 이득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정책들 한번 봅시다. 일단 그 두 가지, 오늘은 재난지원금 관련 그리고 부동산 얘기, 이렇게 두 가지 저희는 준비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 두 후보 다 네. 공통점인데, 요거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거예요. 네.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허망한 얘기죠. 그러니까 허망한 전액을 얘기다. 보상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죠. 손실을 정확히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50조 원이면 내년 600조 예산에
어마어마한 포션이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자영업자들 챙기겠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추가 지급하겠다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오늘 당에서는 저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종전에 말씀드린 30에서 50만 원 어렵겠고 대략 한 20에서 25만 원 될 것 같고 추계를 해보면 한 15조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무리하면 지급할 수 있죠. 무리하면 지급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초과 세수로 하기 때문에 빚 하나도 안 지고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 살림살이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부가 이렇습니다. 빚은 빚대로 져서 그건 그대로 갚으면서 가끔 아빠가 보너스 받아올 때 있잖아요. 그럼 평균 월보다 돈이 더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다고 깔려있는 빚이 사라진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얘기는 돈 들어오면 빚 갚아야 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이야기인데 주려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냐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입은 손해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서 이걸 부서뜨려서 그러니까 15조 원의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n분의 1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보다 정의로우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그 뭐 공연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그런 쪽은 직접 지원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쪽에는 쿠폰 같은 거 발행해서 간접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또 아우성을 칠 수가 있죠. 우리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순차적으로 피해가 큰 데부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서로 포퓰리즘이다, 서로 매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쌍방이에요. 지금 표가 안 필요한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둘 다 표를 바라고 내놓는 정책인데 일단 둘 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부에서는 둘 다 어렵습니다라고 이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모아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을 조금씩 다 변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변호를 이번에는. 예, 변호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50조 원 투입을 한다라는 거는 금액은 차치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외국에서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전 그 매출액 카드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느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거의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서 실제 외국에서는 매출액이 카드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월에 얼마씩 그냥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캐나다 같은 데는 막 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산정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돈을 받아서 다 쓰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라는 어떤 뭐 본인의 철학에서 지금 기반을 한 거거든요. 그 효과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기정책연구원에서 한 거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거하고 좀 달라요. 뭐 이게 좀 경기 쪽에서 하면은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철학이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다. 방역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거죠. 어째 단어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싹 바꾸는 제가 보기엔 꼼수 같은. 그렇죠. 같은 얘기인데 사실 안에 같은 내용물은 얘기인데. 같은데. 근데 그 민주당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지점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고요. 예.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보면 제가 1.7을 받았는데 은행이 만기 연장하려면 3.4 돼야 된다고 합디다 이런 전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신규 대출은 뭐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베이스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한쪽으로는 소액을 지원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큰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부담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자를 올리고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 믹스의 차원에서 보면 요거는 그 재정당국이나 아니면 한국은행하고 좀 면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25만 원, 30만 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두 후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의 포인트가 자, 이 정책으로 내가 몇 표나 더 얻을 수 있을까? 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책을 갖고 여러 가지 그 관계 당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그들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두 쪽 다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방안의 코끼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데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연미 기자님 통해서 요 양쪽 진영의 정책들 주요한 것들 몇 개만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다 이제 내가 당선이 되면 25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하겠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기존에 전반적으로 그 어떤 일종의 죄악세 개념으로 몰렸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완화하거나 풀거나 좀 없애보겠다 이런 쪽이에요. 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거나 1주택자에 대한 뭐 재산세를 감면한다거나 종부세를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대신에 세금 내는 시점을 좀 이연하거나 아니면 1가구 1주택 생애 최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이쪽은 세제를 좀 풀어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세제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지만 공급을 늘리겠다. 뭐 대출도 좀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평가도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아유 돼요. 완전 자, 됩니다. 경제 전문 기자 네. 박연미 기자 양쪽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양도세 중과 문제 요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1가구 1주택 아니더라도 일단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 거주를 하면 깎아주는 게 있긴 한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수요하는 집은 대부분 조정 대상 그게 지역 문제죠.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1가구 1주택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고 해도 10년 보유 10년 거주라면 저는 요거는 조금 더 혜택을 늘려줘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네가 좋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집값 오르면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낮춰주자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1가구 1주택이라면 내가 여기서 애 키우고 10년 20년 살 거면 그 집이 얼마가 되든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팔고 나가서 차익이 실현되는 게 아니면 내 입장에서는 와닿는 표현 한 번만 쓸게요. 똔똔이에요. 그냥 세금이 늘어날 뿐 네. 이게 숫자상으로 그런 거지 나를 현실적으로 기쁘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집이 필요 없으면 좀 팔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순환을 시켜줄 필요는 있는데 종부세는 좀 당분간 더 쓰면 좋겠어요. 이게 건드리지 말았으면 건드리기 좋겠다. 시작하면 한없이 건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문제고 너무 논쟁적인 이슈라 좀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하고 가격이 좀 정리된 다음에 저는 그때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임대를 중심으로 한 250만 원 공급에 깜짝 놀랄 공급이라는 게 입지를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세권이 없잖아요. 집질 땅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럼 역을 지어서 역세권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요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팩트체커 김준일 대표님 양쪽 양진영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봤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기본 철학이 이거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죠. 좀 반대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증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국토보유세 신설. 이거는 뭐 일반인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래서 거의 뭐 국민의 90% 이상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에서 1%로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방향성은 맞는데 표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다. 예, 뭐 뭔가 증세하면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 실효세율이 낮아요. 보유세,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절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땅 부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니까 이거는 맞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표에 도움되는 거 아니면 종부세는 나는 해당이 안 돼도 언젠가 꿈을 꾸고 있잖아요. 내 집이 그렇죠. 종부세를 내는 꿈을 뭐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내더라도 다만 이제 250만 채를 두 사람 다 얘기를 했어요. 압구정동 그 다 합쳐도 1만 호거든요. 그렇죠. 3만 명의 인구가 압구정동이. 압구정동을
전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국에 250개를 지금 압구정동만한 거를 250개를 짓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네. 내가 저는 5년 동안 압구정동 250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분당 일산 신도시 처음에 개발할 아하. 때요. 그게 200만 호 신설 사업이었어요. 합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뻥튀기다 이거는. 네.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 머리로는 맞다고 하지만 가슴이 내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공공주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마치 국산 명품백 같은 거예요. 국산 명품백 말 되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오픈런하러 뛰어가는 게 샤넬을 향해 뛰어가지 국산 명품백을 향해 뛰어가지는 않거든요. 머리로 말은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30%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얘기 잘 알아요, 두 분. 그래서 이 머리로 이 맞는 정책들이 시장이 어떻게 공감을 할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정말로 많은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일까? 꿈일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한테 표를 줄까? 이런 정부적인 판단도 좀 근원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게 근데 어떨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겠다는 그건 게 아니죠. 아니라 10%뭐 이렇게 예, 5% LH 공사 뭐 이런 데 주도로 해서 많이 하겠다.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겠다. 그 부분에서 또 하나 그 정무적으로 불리한 점이 뭐냐면 잠깐만 그 LH 거길 통해서 200만 원을 짓겠다고? 아이고야 누구 좋으라고 이런 마인드가 마음속에서 들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은 안 그렇다. 게다가 뭐 대장동 이것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계속 밀려 붙이는 게 표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캠프에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댓글들 한번 볼까? 김미대원의 댓글 한번 박연미 기자 읽어볼까요? 맞아요.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이 오르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세금만 잔뜩 내요. 내 집이 말이 내 집이지 은행집이거든요. 전 은행 머슴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집은 현관만, 어떤 집은 안방, 어떤 집은 화장실을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지금 맡겨두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거실까지 다 점령당한 분도 있어요. 아 저희 집도 우리 집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상호 대원 우리 김준일 대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집도 없는데 눈물 재산세 낮춰봐야 차라리 집 사고 재산세 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주 대원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0 여성은 계속 오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 같다는 서운함 표시했고 2030 여성 대부분 홍준표 지지 안 하고요. 홍준표가 졌다고 분노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2030은 오직 남성 커뮤니티 한정인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 마무리로 얘기하도록 하고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돌아올게요. 5182 대원 어쩜 가려운 곳을 이렇게 시원하게 박박 긁어주나요? 너무 똑똑하고 존경합니다. 여자분 국회로 보냅시다. 이 여자분 이름이 박연미입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국회 가지 말고 이 얘기 좀 네. 해봐요. 마무리 한 1분 정도. 네. 홍준표 2030 그리고 여성 이 주제에서. 여성 유권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지금 마음이 갈 데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었고 앞으로 발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3지대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2030 여성들의 표심은 다음 시간에. 이야 이렇게 또 청취자들을 붙잡아주는. 야 그다음에 이 그 아이디 네이버 프렌들리 이웃에게 친절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친절한 이웃이라는 뜻인가요? 요거 한번 우리 김준일 대표가 읽어볼까요? 예, 의외로 부동산은 윤석열이 더 포퓰리스트네라고. 정치 관심 많으신 분인가 봐. 그러니까요. 포퓰리즘에 관심이 많은 분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두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